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40대 여성입니다. 원래는 결혼도 하고 저와 남편 사이에는 딸아이 하나도 있어서 셋이 함께 살았었는데 지금은 딸아이와 저 이렇게 둘이서만 살고 있네요. 네, 저는 이혼을 했거든요. 오늘은 제가 어떻게 이혼했고 또 저희 시댁이었던 그 거지 같은 집안이 저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어요. 네, 저는 오늘 한풀이를 한번 제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냥 참아볼까? 조용히 살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도저히 억울하고 화가 나서 그래지지 않겠더라고요. 이러다 흔히들 이야기하는 그 화병이라는 게 생길 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네요. 저는 가난한 집 딸 맞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런 집안의 맏딸이 그러하듯 굉장히 희생도 많이 하며 살았고 또 생활력이 엄청나게 강한 사람으로 자랐어요. 악착같이 모아서 저축하고 그러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는 걸 너무 이른 나이에 깨달아 버렸거든요. 남편과는 한창 일을 제일 많이 하던 시기에 만났습니다. 뭐 바쁘면 연애할 시간도 없다고들 하는데 저는 가장 바쁠 때 남편을 만나봐서 그런지 그런 말이 다 거짓말 같기는 해요. 왜 전쟁통에도 아이는 태어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무튼 저는 정말 앞만 보고 달리는 사람이었고 남편은 주변을 살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좋았어요. 저한테는 없는 여유 같은 것도 있어서 더 말입니다. 남편은 저에 비하면 굉장히 가진 집에서 나고 자랐어요. 시아버지도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이셨고 시어머니도 여유로운 집 딸이었으니 말이죠. 중간에 그 난리만 나지 않았다면 아마 아직도 잘 사는 집일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와 남편이 결혼할 때 당연히 반대가 엄청 났어요. 게다가 저희 시어머니는 보통 유난한 분이 아니셨거든요. 너는 어디서 저딴 걸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한다고 그러니? 사람을 앞에다 두고 저딴 거리라는 표현을 서슴지 않으셨던 분이셨거든요. 그것도 초면에 말이죠. 제가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는 거에 한번 기겁하셨고 가난한 집 딸이라는 거에는 거의 뒷목을 잡으셨으니까요. 두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 안 된다는 기세로 심하게 반대하셨었습니다. 애가 좋다는데 적당히 해. 적당히 해야 적당히 하죠. 어떻게 저런 애들 밖에서 아휴, 내 며느리라고 이야기하고 다녀요? 쪽팔려서. 반면 시아버지는 그다지 반대하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때는 그게 참 고마웠는데 지금은 제가 마음에 들어서나 혹은 불쌍해서 반대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시아버지는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것을 싫어하고 또 귀찮은 일이 생기는 걸 짜증나 하시는 성격이셨거든요. 그래서 집안에서 더 이상 시끄러운 소리가 나오는 게 그저 싫으셨던 거예요. 아무튼 시어머니의 반대에도 남편과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한번 좋고 옳다고 생각하는 일은 밀고 들어가는 성향이거든요. 물론 지금은 그게 너무 싫지만 당시에는 그게 멋지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기는 하네요. 혼인신고를 하고 살림을 차렸다는데 시어머니로서도 어찌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주변 시선을 몹시 신경을 쓰시는 분이었는데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싫으셨을 거라고 말이죠. 그래서 살림을 차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허락을 하셨어요. 너는 정말 죽을 때까지 나나 우리 아들한테 잘해라. 알겠니? 너 같은 거 며느리로 받아준 거에 평생 감사하면서 살라고. 지금 생각하면 그런 말을 들은 게 정말 어이가 없기는 한데 당시에는 시어머니의 허락이 간절했었기 때문에 그냥 다 감사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제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절대적인 을로 시작된 관계였습니다. 당연히 성격이 안 좋고 요란하기까지 한 시어머니는 엄청난 시어머니 노릇을 했고 말이죠. 일주일에 한 번 대청소해라. 알겠니? 오늘은 집에 와서 손님 맞을 준비를 해라. 매일 아침에 집에 와서 아침상을 차려라. 아마 식모도 이런 대접을 받지는 않았을 겁니다. 시어머니는 정말 저에게 그야말로 막 하셨어요. 동등한 인간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실제로 그게 맞았을 거고 말이죠. 결혼하고 신혼기간에는 그나마도 남편이 중간에서 어머니 너무 그러시지 마라. 이 사람도 힘들다. 이러면서 말리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마저 하지 않았으면 저는 그 집안에서 더더욱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남편에게는 남편과 나이 차이가 꽤 나는 남동생 하나가 있었거든요.
오죽하면 그 도련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형수는 이런 대접을 받고 이 집에 붙어있고 싶어요? 라고 말이죠. 저는 그런 말에 애써 괜찮은 척 웃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흔히들 요즘 말하는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저는 그 집안에서 그걸 당했던 것 같아요. 나는 쓸모가 없는 사람이다. 이 집을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고 그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저는 더더욱 그 집안에서 벗어날 수 없었으니 말입니다. 시어머니의 그 학대는 제가 딸을 낳고서 더더욱 심해졌어요. 굉장히 가부장적인 분이셨기 때문에 아들을 낳기를 바라셨거든요. 너는 할 줄 아는 게 뭐니? 너 같은 딸이면 어떻게 하려고 딸을 낳아? 딸 팔자는 엄마 닮는다는 거 몰라? 네 딸도 너같이 살 거다. 그런 악담을 서슴없이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몸을 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시댁의 살림을 제가 온전히 해야만 했고 말이죠. 저는 지금도 조금만 무리하면 금방 몸이 탈이 나는데 아마 그때 산후조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그 이후로 이러는 거 보면 말이죠. 제가 그 집을 벗어나게 된 시발점이 되었던 게 바로 도련님이 저지른 어떤 사건 때문이었거든요. 앞서 이야기했던 그 싸가지 없는 도련님 말입니다. 그 도련님 이야기를 또 잠깐 해드릴게요. 저희 도련님은 그야말로 대책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공부도 못하고 꿈도 없고 그렇다고 열심히 살지도 않는 부모님에게 용돈을 받아가면서 사는 철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도 그거에 뻔뻔한 그런 인간들 말입니다. 너는 취직은 안 할 거니? 나도 다 생각이 있어. 재촉하지 마. 생각이 있는 놈이 2년 동안 아무것도 없고 놀기만 해? 나도 다 준비하고 있다고. 뭘 준비했는데 드러나 보자. 내 인생이야. 내가 알아서 해. 준비한 게 없으니 그동안 팽팽 놀기만 했으니 할 말이 없어서 대려고 웃기서 소리를 지른다는 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도련님의 편을 많이 드셨어요. 내도 생각이 있을 텐데 나무란다며 말이죠. 저는 솔직히 그런 도련님에게 입을 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인생 자기가 말아먹든 말든 저와는 크게 상관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도련님이 시부모님 몰래 재산을 다 담보로 대출해서 어디 이상한 곳에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한 겁니다. 날린 돈만 자그마치 30억이 넘는 돈이었어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미친 새끼가 너 죽어! 죽어! 어느 날 평소처럼 시댁에 일을 하러 갔는데 시아버지가 도련님을 향해 물건을 집어던지며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30억을 날려먹었다고 했을 때도 물론 화를 냈지만 저렇게까지 이성을 잃고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하지는 않으셨거든요. 여보, 진정해요, 진정해. 내가 진정하게 생겼어? 이게 다 당신 때문이잖아. 내가 저 자식 곱게 키우지 말라고 했지, 어? 저거 언젠가 사고 치니까 교육 제대로 하라고. 미안해요. 그런데 어쩌겠어요. 이미 일어났니? 너 나가.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나가면 어딜 가요? 어딜 가든 내 눈앞에서 사라져. 차라리 죽어. 알고 봤더니 도련님이 사기를 당한 돈이 30억의 전부가 아니었더라고요. 다른 곳에도 투자해서 빚까지 지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당장 시부모님 집도 날아가게 생겼다고 말이죠. 그때였어요. 도련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 좋은 생각이 났어요. 도련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는 말이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그 인간은 아마 죽을 때까지 정신 못 차릴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형수님 앞으로 집을 명의로 바꾸죠. 그게 무슨 소리야? 이미 빚으로 시부모님과 도련님이 둘 다 파산 신청을 하게 된 상황인 것 같았거든요. 게다가 이 집도 잘못하면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았고요. 그래서 제 앞으로 잠시 명의 이전을 해놓자고 한 겁니다. 너 제정신이니? 절대 안 된다. 당연히 시어머니는 노발대발하시며 반대했어요. 저를 그렇게 싫어하고 무시하고 하여튼 같은 인간으로 취급하지도 않았는데 명목상이라고 한들 그 집을 제 앞으로 해주기 너무 싫으셨던 겁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을 찾지 못했어요. 결국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달리 방법을 찾지 못했으니까요. 난 생각하면 가만히 안 둘 줄 알거라. 네가 그럴 수 있을 만큼 머리를 쓸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지만.
그러면서도 시어머니는 불안한지 매번 저를 불러서 저런 식으로 이야기하곤 하셨고요. 저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달아난다든지 뭐 그런 생각을 정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아마 남편의 그 일을 알게 되지 않았다면 절대 그런 일은 생각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여자, 누구야? 무슨 여자? 집 앞에서 끌어안고 있던 그 여자. 제 그 말에 남편은 아, 봤어? 하는 얼굴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제가 이 집안에서 어떤 대접과 취급을 받고 있었는지 단번에 아실 수 있으시겠죠? 그런 짓을 버젓이 집 앞에서 저지르면서도 저에게 들키고 나서도 그게 왜? 하고 반응하는 인간. 제가 딱 그 집에서 받는 취급이 그랬습니다. 인간도 아닌 건 말이죠. 네가 뭐 어쩔 건데 그냥 입 다물고 있어. 할 수 있는 것도 없으면서. 남편의 그 말에 정말 누군가가 제 머리를 치고 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군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제 몸에 얼음물을 뿌린 것 같은 그런 기분 말이죠. 멍하게 한참을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남편의 불륜 증거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도 하지 않는 이 집구석에서는 더 이상 붙어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솔직히 처음에는 이혼하겠다는 말이 100% 진심이 아니기는 했어요. 그 지경에도 말이죠. 하지만 남편이 비웃음에 이렇게 말하더군요. 네가 이혼하고 나서 뭘 해먹고 살 수 있는데 감히 이혼을 이야기해? 너 미쳤니? 어떻게 너 따위가 이혼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그 반응에 오기가 생겼던 것 같아요. 기필코 반드시 저 인간과 이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뒷조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정말 인간 취급도 안 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온갖 곳에 증거라는 증거는 다 남기고 다녔더군요. 설사 제가 안다고 해도 상관없다는 그 태도가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이 대화 내용은 정말 죽을 때까지 잊히지 않을 것 같아요. 자기 마누라 진짜 모르는 거 맞아? 이 정도로 티를 내는데 모른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녀는 등신이라 몰라. 그리고 설사 안다고 해도 그년이 할 수 있는 건 없어. 어차피 아무것도 못하는 멍충이라. 에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 마누라를 그렇게 이야기해도 돼? 좀 등신이어야지.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몰랐던 건지 아니면 살아오면서 변한 건지는 몰라도 남편은 더 이상 저를 아내로서도 같은 사람으로서도 생각해주지 않았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옆집 강아지도 그보다는 더 나은 취급을 받았을 겁니다. 저는 그 문자를 보는데 정신이 확 들더라고요.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처음 들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억울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는다는 게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한번 사는 인생인데 말이죠. 모든 증거들을 다 모아서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했어요. 너 제정신이니? 나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제정신이야. 여태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지. 남편은 저에게 욕도 해보고 협박도 해보고 온갖 짓을 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굽힐 생각이 단 하나도 없었어요. 몰랐는데 제가 한다면 하는 사람이었더라고요. 저도 이런 일을 겪으면서 알게 되었지만 말이죠. 한 번만 더 나 협박하면 나 네가 불륜한 증거들 네 회사 네 상간녀 회사 가족들 친구들한테 다 뿌릴 거니까 너 한 번만 더 나 건드려라. 어? 남편은 밖에서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아주 역겹게도 말이죠. 그래서 자신의 평판을 지키고 싶었던 남편은 결국에는 저에게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다 해주겠다는 조건을 걸고서 합의를 할 것을 요청해왔습니다. 물론 끝까지 이랬지만요. 나는 네가 이런 여자인 줄 정말 몰랐다. 왜? 나는 네가 바람을 피워도 나를 인간 취급을 안 해도 그냥 집에서 그런 대접만 받으면서 평생 호구처럼 살 줄 알았니? 남편은 그 말에는 아무 말도 하지를 못하더군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이혼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당분간 우리 집에는 이야기하지 마. 왜 그래 하는데? 안 그래도 동생놈 일이다 뭐다 정신 하나도 없으실 텐데 나까지 보태고 싶지 않아. 아이고, 효자 났다. 효자 났어. 가짜 났습니다.
그따위로 사는 인간이 부모 생각은 퍽이나 하네 싶었네요. 나 처제 싫던데? 내가 이야기 잘할게. 그니까 당분간은 비밀로 하자. 그 당시가 도련님이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던 시기였거든요. 정말 기가 막히게도 그런 대형 사고를 치면서도 연애는 또 하고 있었더라고요. 아마 남편은 그래서 더 비밀로 하자고 했을지도 모르겠네요. 도련님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는 와중에 본인이 불륜으로 이혼당했다는 걸 알리고 싶지 않았을 것 같기는 합니다. 너는 아무리 친정에 일이 생겼다지만 이렇게 한 달을 가까이 집에 오지도 않는 건 너무한 거 아니니? 그리고 결혼했으면 출가 외인이지? 남편이 친정에 무슨 일이 생겼다고 이야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고서는 깨달았습니다. 그건 제가 한 달 동안 천국에 온 것 같은 생활을 했다는 것을 말이죠. 남편과 이혼하고 원래 살던 집을 팔아서 반을 나누고 그리고 위자료를 받아서 친정 주변에 작은 빌라 하나를 얻었거든요. 물론 미래에 대한 걱정이 크긴 했습니다. 앞으로 뭘 해서 밥을 벌어먹고 살지? 아이는 어떻게 키울지 뭐 그런 것들 말입니다. 능력이 없으니 뭘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행복했어요. 시어머니의 전화가 오지 않을까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고 나를 인간 취급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었고 말이죠. 매일 아침 눈을 뜨는데 이게 사람 사는 거구나, 이게 숨을 쉬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했으니 말입니다. 처음에는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엄마가 나를 이렇게 부르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 그랬더니 남편이 알아서 잘 이야기하겠다더군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 이후로도 몇 번이나 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해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기 위해 시댁으로 갔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워 우리가 이혼을 했다는 그 사실을 말입니다. 그런데 처음 듣게 된 이야기는 다름 아닌 이거였습니다. 네 명의로 대출을 좀 받아야겠다. 영문을 몰라서 가만히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전혀 모르겠다는 얼굴로 말이죠. 그런 저를 보면서 아무렇지 않게 말을 이어가더군요. 지금 생각해도 당연하든 요구했던 그들이 너무 어이가 없네요. 정훈이가 결혼을 하잖니. 그게 저 대출 받아야 하는 거랑 무슨 상관인데요? 왜 상관이 없어? 정훈이가 집을 해야 하는데 당장 돈이 없잖아. 멍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말 자체를 못 알아들었다기보다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 말 자체를 못 알아들었다기보다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 말을 들어서 그걸 이해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한국말로 이야기하는데? 너는 어떻게 돼 내가 이렇게 한결같이 바보 등신 같니?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드는 기분이 들더군요. 바보 등신. 이 집에서 제가 내내 받아온 취급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저는 이 집안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 순간 그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멘탈을 다스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왜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시어머니를 향해 그렇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저의 반응에 놀란 듯 보였어요. 순간적으로 얘가 지금 미쳤나?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하는 얼굴을 하다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너 지금 미쳤니? 제가 이 말을 또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저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멀쩡하거든요. 정신도 맑고요. 그러니 왜냐고도 묻는 거겠죠. 정신이 나가 있을 때 군말 없이 다 해드렸던 거고. 아마 시어머니는 제가 그렇게 똑부러지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처음 볼 건 겁니다. 그러니 당황을 한 거고 말이죠. 이게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말 대꾸 한 거야? 그렇게 소리 지르셔도 소용없어요. 저는 대출 안 받아요. 받으라면 받을 거지 네가 감히 내 말을 안 들어? 너 정말 소박이라도 맞고 싶어서 그래. 그 말을 듣는데 가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더군요. 그런 저를 가만히 보고 있던 도련님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갚을게요. 그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도련님이 어떤 사람인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갚는다고요? 걱정하지 말라고요? 도련님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그 말을 믿을 사람은 아마 단 한 명도 없었을 겁니다. 아마 본인이 말하면서도 민망했을걸요. 본인 입에서 나온 그 말이 본인도 안 믿어졌을 테니까요. 그 말을 어떻게 믿어요? 그리고 설사 갚으실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제 명의로 도련님 신혼집 얻기 위해서 대출 안 해요. 더 이상 이 집구석 위에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단호한 표정으로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금에 와서 돌이켜 생각해봐도 그때 그 말은 정말 잘한 말이었다고 생각이 드네요. 제 그 말을 듣고 시어머니가 굉장히 욱한 것 같더라고요.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가 정말 돌았구나. 너 정말 쫓겨나야 정신을 차리겠어. 가만 보자. 내가 너를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휴대폰을 들어 어디론가 전화를 걸더라고요. 보나마나 남편이 꽤 뻔했습니다. 저는 아무 감정 없는 눈빛으로 시어머니를 말릴 생각도 그리고 액션도 취하지 않았고 가만히 시어머니를 바라만 봤어요. 그런 제 모습에 시어머니는 의아해하면서도 남편에게 전화를 걸긴 걸더라고요. 너 당장 집으로 와라. 네 마누라가 우리한테 무슨 소리를 하는지 와서 들어. 그렇게 이야기하고서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그쯤 되니 그 상황이 재밌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전화를 끊고서는 어때? 하는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본인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얼굴로 말이죠. 언제 온대요? 그런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니 순간 놀란 듯 하는 얼굴로 저를 바라보기는 하더군요. 도련님도 마찬가지로 놀란 듯 보였어요. 그동안은 남편에게 말한다. 내가 너 이혼시키고 만다. 뭐 이런 말로 저를 협박하면 벌벌 떨면서 죄송하다. 다시는 그런 실수하지 않겠다 했었는데 완전히 달라진 제 모습에 아무래도 많이 놀란 듯 하더군요. 나는 너 같은 며느리는 며느리로 못 두겠다. 이게 정말 자기 주제를 모르네. 거지 같은 년 받아뒀더니 주제도 몰라. 뭐 어떻게 하시려고요? 너 나가. 당장 나가. 내가 너 같은 년이랑 시어머니 며느리로 어떻게 지내? 시어머니 며느리 좋아하네. 제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 말이었거든요.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시어머니 며느리 좋아하네 라고 했어요. 왜요? 어머님이 저를 단 한 번이라도 며느리라고 생각해 주신 적이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냥 마음대로 부리는 하녀고 화풀이할 샌드백의 감정 쓰레기통이었지. 언제 퍽이나 저를 며느리로 생각하셨다고 시어머니 며느리로 못 지내겠다는 말을 하세요. 정말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라는 말을 삼켰던 것 같아요. 후회가 되네요. 그 말도 할 걸. 뭐? 너 정말 내 아들이랑 이혼하고 싶니? 네가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빈털터리로 쫓겨내서 길바닥에 나 앉아봐야 정신을 차리지? 제가 이혼을 하게 되면 정말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빈털터리로 그 집에서 쫓겨난다고 생각하는 그 말도 아마 그전이라면 믿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울면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겠죠. 어머님, 제가 죄송해요.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라고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저도 아니었고 상황도 많이 달라졌잖아요. 이제 이혼을 했다는 말을 해야겠다 하고 생각하고 입을 떼는 순간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아니, 제가 이 사람 부르지 말라고 했잖아요.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하며 들어왔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아무런 감정 없이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려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고 말했습니다. 한자 진심을 담아 꾹 눌러서 말이죠. 이혼했는데요. 제 말을 듣고 시어머니는 순간적으로 멍한 얼굴을 했어요. 그 전에 제가 지었던 표정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똑같이 시어머니에게 조금 전 제가 들었던 말을 되돌려줬습니다. 저처럼 멍청하지도 않으신 분이 한국말 못 알아들으세요? 저 이혼했다고요? 이미 했으니까 하라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남편이 그 말에 한숨을 쉬었고 그런 남편을 바라보던 시어머니가 남편을 보고 어리둥절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예, 지금 뭐라고 하는 거냐? 이혼이라니. 아니, 어머니, 그게 이혼을 했다고 지금 너희가? 언제? 왜? 이혼하라고 이혼을 시킬 거라는 협박을 밥 먹듯 하신 분이 정말로 이혼했다니까 세상 놀란 얼굴로 그렇게 다급하게 묻는 것을 보고 또 기가 찼네요. 그렇게 마음에 안 들고 싫어라 했던 며느리 나가주면 땡큐인 거 아닌가요? 어머님 아들이 바람을 피운 걸 저한테 들켰거든요. 제 말에 시어머니의 반응이 예상 가능하면서도
예상치 못했던 반응이기는 했던 것 같아요.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거든요. 고작 그 이유로 라고 말이죠. 시어머니로서는 자기 아들이 바람이 나고 다른 여자를 만난 게 이혼 사유가 전혀 되지 않는 일이었던 겁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완전히 아실 수 있으시겠죠.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 자신에게 부끄럽게도 저도 어머님처럼 고작 그런 이유가 이혼 사유가 될 거라고는 그때는 생각 못했거든요. 이 인간이 저를 그렇게 정말 머저리 취급만 하지 않았어도 그냥 용서하고 살았을 텐데. 너는 머저리가 맞잖아. 사실 저는 어머님한테 이제 이런 소리 듣는 것도 별로 기분 안 나빠요. 저는 이제 어머님 며느리도 아니고 그러니 이런 말 더 듣고 앉아있을 이유도 없고요. 시어머니는 그제야 현실 파악이 된 듯 아차하는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굉장히 곤란한 얼굴을 했던 것 같아요. 바보처럼 자기 말이라면 죽는 신용도 했던 며느리가 정신을 차린 게 반가운 일은 절대 아니었을 테니까요. 그런 얼굴로 앉아있는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재산 분할도 다 했고 미자료도 받았어요. 일부러 열받으라고 한 말이었어요. 시어머니가 평소에 저를 대했던 거나 성품으로 봐서는 저에게 돈을 줬다는 거에 분개할 테니 말이죠. 그리고 그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뭐, 얘가 우리 집에 와서 한 게 뭐가 있다고 재산 분할을 해줘. 그리고 등신 같은 마누라 두고 바람난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잘못이라고. 멀쩡한 마누라 할 써봐. 내 아들이 왜 바람을 피워? 그렇게 나올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정말 그렇게 나오니 할 말이 없어지기는 하더군요. 사람이 사람을 앞에다 두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지 말입니다. 얼마 줬어? 얼마나 줬냐? 그냥 달라는 대로 줬어요. 남편이 힘없이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때 남편이 불쌍하다고 생각했던 적도 있어요. 저렇게 유난인 어머니, 그리고 질려버린 듯 관심을 아예 끄는 시아버지, 그 나이 먹도록 정신도 못 차리고 집안 살림 다 해먹는 남동생. 아마 저는 그래서 그 꼴을 당하고도 남편 옆에 붙어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집에서 뛰쳐나올 수 있었던 거고요. 뭐 지금 생각하면 저를 정신 차리게 해준 남편에게 아주 조금 고맙기도 하네요.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달라는 대로 다 줘? 너 미쳤어. 조용히 하세요, 어머니. 저 바람 피운 거 회사에 소문 다 나면 회사 잘려요. 그리고 저도 평판이라는 게 있는데. 왜? 이 빌어먹으려니 소문 낸다고 하다? 어머니도 이제 그 입 다무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뭐? 시어머니가 저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얼굴이 시뻘개져서 눈이 뒤집힌 채로 악을 쓰는 시어머니의 그 모습은 말 그대로 정말 취했어요. 그런 추한 모습을 보고 있으니 정신이 더 바짝 차려지더군요. 제가 어머니 이 동네에 발도 못 붙이고 살게 해드려요? 무표정한 얼굴로 최대한 침착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아마 제 그런 표정과 말투가 시어머니의 간담을 더 서늘하게 했을 걸로 생각해요. 실제로 제 그런 얼굴을 보고서 시어머니가 겁을 먹은 게 조금 보이기도 했고 말이죠. 뭐,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이 동네에서 발도 못 붙이고 살게 해드릴까요? 라고 했어요. 아니, 어머님이 가시는 곳마다 다 그렇게 해드려요? 며느리 학대한 시어머니다 하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고 피켓 시위하면서 저 정말 어머니한테 당한 거 많아서 억울해서 당장이라도 하라면 할 수 있거든요. 다다다다 이야기하는 제 모습에 시어머니는 정말 놀란 듯 보였습니다. 저에게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이었고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모습이었을 테니 그럴만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천하의 못된 시어머니로 온 동네방네 소문나고 싶지 않으시면 그 입 그만 다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요?
어머니가 뭘 더 하실 수 있는데요? 시어머니는 정말 이성을 잃은 듯 저에게 다가와서는 손을 번쩍하고 들었습니다. 아마 때리려고 그러셨던 거겠죠. 그리고 저는 그 손을 똑바로 보면서 말했어요. 그 손 내리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저 경찰서에 전화하는 거 보고 싶지 않으시며. 시어머니는 바들바들 떨면서도 그 손으로 저를 치지는 못하더군요. 제가 정말 신고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그 전이라면 아니었겠지만 제 바뀐 태도가 아마 위기감을 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은? 도련님의 그 말에 시어머니의 안색이 새하얗게 질리는 것을 봤어요. 모두가 그제서야 떠올린 겁니다. 시댁의 명의가 제 앞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우리 집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리고 남편은 그 사실을 하나도 몰랐거든요. 그러니 관련 이야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저와 이혼을 한 거겠죠. 아, 별거 아니야. 다들 파산 신청을 해야 해서 이 집 명의를 내 앞으로 돌려놨었거든. 제가 어깨를 으쓱하면서 아무렇지 않은 듯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그 대답에 모두 안색이 질려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저를 이렇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까지 저에게 했던 말과 행동들이 생각이 났겠죠. 형수, 그거는 어떻게 안 하셨죠? 너 설마 이 집을 건드린 건 아니지? 이 집 명의가 당신 거였다고? 언제부터? 왜 말 안 했어? 세 사람 다 숨도 쉬지 않고 저에게 그렇게 물어댔어요. 저는 그런 세 사람을 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사실을 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이혼을 합의할 때도 일부러 말하지 않은 거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이렇게 함부로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씩 웃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제가 시어머니와 도련님 그리고 남편의 입장이었다면 그런 제 태도에 소름이 돋았을 겁니다. 무서워서 말이죠. 너 설마 그거 가지고 나를 생각은 아니지? 시어머니가 굉장히 불안한 얼굴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얼마 하지도 않은 있던 집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저는 그 집을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다급히 저를 붙잡기는 했지만 제가 한번 노려보자 바로 손에서 힘을 뺐어요. 지금은 조금이라도 제 심기를 거스르면 안 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아는 사람처럼 말이죠.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 가장 푹 잤던 것 같아요, 뭐. 사실 그동안도 시댁에 가지 않아도 되어서 편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공식적으로 사방에 알리면서 남편과 제가 이혼했다는 걸 크게 소리를 치니 정말 개운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뭔가 정말로 이혼을 한 느낌이라고나 해야 할까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여기서 반전 아닌 반전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사실 저는 이미 시댁의 그 집을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였어요. 제가 왜 이혼할 때 남편에게 말하지 않은 거겠어요. 변호사분께 다 상담받고 법적으로 제가 그 집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 들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지 않은 거고요. 솔직히 이 문제로 저를 욕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당한 대가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학대당하고 남편에게 배신당한 값으로 이 정도도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 부동산에서 사람이 갔나 보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마 당장이라도 뛰쳐나오고 싶었을 텐데 제가 어디서 사는지 모르니 찾아오지도 못하고 전화를 건 거였어요. 너 미쳤니? 뭐가요? 오늘 부동산에서 사람이 왔다. 집 보러. 너 지금 제정신이냐고. 왜 네 마음대로 내 집을 팔아? 정말 죽고 싶어. 내 집이라뇨? 그 집은 제 집인데요. 야, 이년아. 시어머니는 뒤로 넘어갈 때 찢어지는 소리로 그렇게 고함을 질렀지만 저는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웃음이 나왔던 것 같아요. 거기 제 집이니까 하루빨리 집 비우세요. 그러지 않으시면 저 소송 걸어요. 법적으로 그 집에 머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사람이 버티고 있으면 퇴거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는 이미 알아둔 다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기가 차다 못해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은 목소리로 저에게 말했어요. 이 인연이 정말 죽고 싶어서 환장을 했나? 너 그만 못 둬? 내가 너 정말 가만둘 줄 알아? 이 통화 내용도 다 녹음되고 있으니까 말 가려서 하세요, 어머니. 그런 제 말에 뭐라 대답을 하지도 못하고 하면서 소리만 질렀습니다. 저는 그 누구보다 시댁의 재정 상황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집에서 나가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다른 걸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남편의 집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말이죠. 남편도 지금 20평도 안 되는 빌라에서 그 상간녀와 둘이 살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팔았어요. 그 집을요. 물론 부동산에서 사람을 데리고 갈 때마다 쫓아내는 시어머니 때문에 집을 보러 온 사람들이 계약을 하지 않으려 했지만 제가 시세보다 몇 천을 싸게 불렀더니 그 정도는 감수하겠다는 분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그냥 계약했어요. 그리고 시댁 식구들은 법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결국 그 집을 나가야만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법적으로 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걸 남편이 이야기한 것 같더라고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냐고요? 남편의 그 좁아터진 집으로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리고 도련님까지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거긴 그 상간녀도 있었는데 말이죠. 듣기로는 딱 일주일, 그 상간녀는 딱 일주일 버티고 그 집에서 도망을 갔다더군요. 보나마나 뻔했어요. 또 시어머니가 엄청난 유난을 부렸겠죠. 또 그 좁아터진 집에서 시댁 식구들과 다 같이 살아야만 하는 그 미래가 깜깜하게 느껴졌을 테고 말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도련님의 결혼도 깨졌습니다. 뭐 듣기로는 여자 쪽 집안도 그다지 볼 게 있는 집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도련님같이 아무것도 해올 수 없고 당장 원룸 보증금도 없는 남자에게 딸을 보낼 수는 없겠다고 판단한 것 같더라고요. 뭐 제가 부모라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하루는 남편이 만나자고 연락이 왔었어요. 이렇게까지 했었어야만 했니? 내가 당신이랑 당신 식구들한테 늘 하고 싶었던 말이었어. 나한테 그렇게까지 했었어야 했어? 그리고 남편이 한 말을 그대로 돌려줬어요. 남편은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이더군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그래. 나 돈 좀 줘. 돈 때문에 만나자고 한 거였더라고요. 자신이 너무 미안하고 돈 얼마만 해주면 다시는 이 일을 이야기하지 않고 문제 삼지도 않겠다고요. 사실 주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주지 않아도 됐었고요. 그런데 저도 참 마음도 약하고 또 나중에 무슨 말이 나올까봐 소심해졌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천승이 그런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각서를 쓰라고 했어요. 돈을 줄 테니 다시는 그 집을 내가 판 걸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다시는 연락을 하지 않겠다는 조항도 넣어서 말입니다. 남편은 생각도 하지 않고 허겁지겁 각서를 쓰더군요. 저는 그걸 받아서 공증까지 다 완료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에 대한 법적 지식들인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 씁쓸하기는 하네요. 평생은 이런 걸 공부하지 않고 행복하게만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을 텐데 말입니다. 그렇게 남편에게 2억 정도 되는 돈을 줬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와 도련님이 찾아왔어요. 저희 집을 안 건 아니었고요. 제가 산다는 동네까지는 알아냈는지 그 주변을 매일같이 서성거리다가 딱 마주친 겁니다. 내 돈 내놔라, 내 돈. 아무리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도 이건 너무 비인간적이잖아요. 그 집 판 돈은 우리 돈이니까 우리한테 주셔야죠. 한두 푼도 아니고 그 집이 5억이다 5억. 너 빨리 팔려고 집도 싸게 팔았다며 이 미친년아. 길거리에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그들에게 태어난 얼굴로 물었습니다. 큰아드님한테 못 들으셨어요? 라고 말이죠. 그 두 사람은 순간 무슨 말을 하냐는 듯 저를 바라보더군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큰아드님이 저한테 돈 받아가셨는데 그리고 더 안 달라고 하겠다고 이 일로 다시는 문제 삼지 않겠다고 각서까지 쓰고 가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그런 제 말에 두 사람의 안색이 순식간에 하얘지더군요. 못 들은 게 분명했습니다. 뭐 남편이 이야기 안 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정말로 이야기를 안 했을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저도 살짝 놀라기는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연애하고 결혼했던 남자가 이런 남자였다니 하는 생각에 말이죠. 돈을 받아갔다고? 언제? 한 달쯤 된 것 같은데 말 안 해요. 설마 형이 그래서? 이 자식이 진짜 그래서 그랬단 말이야? 알고 봤더니 남편이 지방으로 발령이 날 것 같다면서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을 것 같다고 했다더군요. 그리고 생활비를 자기만 대는 것도 이제는 힘들어서 못할 것 같다고 말이죠. 도련님과 큰 다툼도 있었다고 합니다. 너는 언제까지 이렇게 가족들 등쳐먹고 살 거냐고 그러면서 용돈을 끊었다고요. 말이 서른이 넘어서 형한테 용돈을 타쓰는 건 좀 우습기는 하지만 뭐 어쨌든 그랬답니다. 그러면서 그 집은 그대로 두고 갈 테니 앞으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알아서 살라고 선포했다고요. 그 집은 사실 전셋집이라 1억이 채 되지 않았거든요. 경기도의 오래된 집들은 그런 집들이 종종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도련님은 붕괴했어요. 화도 나고 배신감도 큰 것 같았습니다. 뭐 본인들이 잘못하고 있는 건 하나도 생각하지 않은 듯 했어요. 어떻게 믿었던 아들이, 형이 우리한테 그런 짓을 하는 것만 생각한 거죠. 내가 이 인간 가만히 두나 봐라. 도련님이 먼저 그렇게 이야기하고 어디론가 달려갔고 그 뒤를 여전히 좋지 않은 안색을 한 시어머니가 따라갔어요. 그러면서도 저를 향해 이렇게 말하는 걸 잊지 않았습니다. 망할 년 하나 때문에 집안이 풍비박산이네. 본인들이 그런 인간이라 집안이 풍비박산이 난 거라는 이야기를 이 자리를 빌려 꼭 해주고 싶네요. 자초한 건 본인들이니 지금 그렇게 불쌍한 거에 너무 억울해하지 말라고 말이죠. 다 엇보니까요. 그 뒤로 듣게 된 소식은 이러했습니다. 우선 그날 남편과 도련님은 정말 치고받고 싸웠다고 해요. 그래서 남편은 입원했고요.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남편은 이제 더 이상 도련님을 보지 않겠다고 선언했답니다. 시어머니도 남편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울면서 악을 썼지만 남편은 이제 더 이상 가족이 내 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만 했다더군요. 그리고 퇴원과 동시에 남편은 그 집을 들어가지 않고 새 집을 구해 그들에게서 도망쳤다고 했습니다. 회사도 옮겼다더군요. 그전 회사보다 작고 월급도 낮지만 그래도 마음 편한 곳을 찾는 것 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얼마 하지도 않고 좁은 전셋집에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그리고 도련님이 셋이 함께 살고 있다는 말을 듣고 시아버지는 조금 짠한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일이 이 지경이 되도록 반감만 하고 있었던 것도 잘못한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이렇게 생각해준들 뭐 하겠어요. 다들 정신을 차리지도 못하고 사는데요. 시아버지는 경비 일을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뭐 돈이 없으니 나가서 벌 수밖에요. 시어머니는 식당에서 일을 한다고 들었는데 그마저도 짧은 기간에 몇 번이고 잘려서 그 부근에서 소문이 다 났다고 하더군요. 성격 더러운 아줌마 하나 있는데 그 아줌마는 절대 써주지 말라고요. 손님이랑 싸움만 난다면서 말이죠. 저는 사실 그렇게 성격을 죽이지 못하고 여전히 괄괄거리는 시어머니보다도 더더욱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은 인간은 바로 도련님입니다. 저 같으면 다 늙은 부모들이 그렇게 일을 하러 나가는 상황에서 절대 가만히 못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집에서 논대요. 기가 막히죠? 가끔 복권 사러 가는 곳에 나타난다더라. 아직도 그런 헛꿈이나 꾸면서 말입니다. 도련님은 그 여자에게도 매일같이 찾아가 매달리다가 결국에는 접근 금지 명령까지 받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스토킹으로 신고하겠다는 말도 들었다고 하더군요. 그 동네에서는 이미 스토킹범으로 소문이 자자하게 난 것 같았고요. 저는 정말로 살면서 도련님만큼 한심한 사람을 못 보긴 한 것 같아요. 아마 시어머니도 지금쯤은 아시지 않을까요? 자신이 아들을 얼마나 잘못 키웠는지 그 짐덩어리가 자신의 진정한 업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뒤늦게라도 정신을 차려서 그 집에서 탈출하게 된 게 정말 천운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언젠가 시댁 식구들이 다시 저를 찾아와 괴롭힐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저는 그 집을 이렇게 나오게 된 게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돈도 더 이상 줄 생각이 없고요. 이사를 하고 이름도 바꿨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를 찾지 못할 것 같기는 해요. 피해라는 피해는 다 본 제가 왜 이렇게 도망을 다니듯 살아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똥이 무서워서 피한답니까? 더러워서 피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그 집 며느리로 지낼 때와는 비교도 되지 않게 행복하기도 하고 말이죠. 남편에게 바람을 피워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싶을 때가 가끔 있을 정도라니까요. 얼마나 지금 생활이 좋은지 아시겠죠? 요즘은 일도 시작했습니다. 물론 일이라고 하기에는 그냥 집안 마트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정도지만 그래도 제가 벌어서 제가 쓸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하고 있어요. 남편에게 받은 재산 분할도 그리고 그 집을 판 돈도 아직은 있지만 그 돈을 쓰고만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이도 있고요. 그래서 일을 시작한 건데 일을 하는 게 오히려 정신건강에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잡생각도 덜하게 되고 말이죠. 아무튼 저는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세상에는 저런 인간들도 있구나 하고 함께 욕을 해주시면 제 속이 더 시원해질 것 같네요. 그리고 만약에 어디선가 듣고 있다면 그렇게 살게 된 건 다 자신의 업보이니 누군가를 원망하지 말라는 말도 꼭 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그만 사연을 줄일게요. 마지막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인생이란 것은 참 알다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제 선택에 책임을 지겠다고 열심히 살아오긴 했지만 굴곡이 자꾸 생기다 보니 힘들더군요. 60대가 된 이 나이가 돼서 주변을 둘러보니 저만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온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실래요? 저와 남편이 결혼하게 된 데는 저희 아들의 역할이 컸는데요. 이른바 이 아이가 먼저 생겨서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초반에 저는 그다지 결혼이 하고 싶지는 않았고 남편이 썩 마음에 들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친구 소개로 만나게 된 남편은 첫 만남부터 저에게 반했다더군요. 나중에 결혼하자는 말을 들었을 때 왠지 성급하다 싶었지만 당시 본인의 눈에는 제가 무척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매번 꽃을 사오고 그야말로 열렬하게 저에게 구애를 했던 남편은 이런 말도 서슴지 않았어요. 지영 씨 같은 여성분을 만나려고 제가 이때껏 기다려왔나 봅니다. 멋없게 들리겠지만 저는 지영 씨가 너무 좋아요. 자꾸 생각이 나서 하루 종일 넋 빠진 놈처럼 다닙니다. 대체 저에게 무슨 짓을 저지른 거예요? 저는 결혼 전제로 지영 씨와 만나보고 싶습니다. 한 번만 절 만나봐 주세요. 알겠어요. 만나줄 테니 직장엔 오지 마요. 내일 요 앞 사거리에서 봐요. 다시 생각해보면 그 말에 제가 넘어가지 않았어야 했는데 되돌릴 수 있다면 돌리고 싶어요. 지용씨, 우리 이제 결혼 슬슬 생각해봐도 되지 않을까요? 만난 지 반년도 안 되었는데 결혼이요? 만난 시간이 뭐가 중요해요. 우리 마음이 중요하지. 난 지영씨면 돼요. 그럼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편의 말은 참 달콤했어요. 저는 정말 뭔가에 홀린 듯 뭐든지 급격하게 진행해 나가는 남편의 손에 이끌려 어느덧 아이를 먼저 가지게 되었고 그러다가 결혼도 빠르게 하게 되었어요. 가족들은 다들 여지없이 못마땅한 반응이었어요. 당시 저희 친정어머니의 말이 아직도 생각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좀 더 만나보고 결정할 것이지 너무 성급한 거 아니냐? 아니 나는 네가 좀 더 만나보고 있음 싶었는데. 엄마 마음은 이해하지만 난 그 사람이 좋아요. 그 사람도 내가 좋다는데 미룰 거 없잖아요. 아이도 있고요. 내 선택 한 번만 믿어줘요. 정말 잘 살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다 무난하게 시작될 거라고 생각했던 저의 바람과 우리 부부의 미래는 전혀 다르게 길이 갈리게 되었어요. 다시 생각해봐도 이날 오전의 풍경을 못 잊겠고 아직도 소름이 돋는 게 느껴집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뒤틀리는 날이었으니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을 낳게 되었고 집에서 홀로 아기를 돌보며 잠을 잘 못 자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몹시 피곤하고 지쳐 있었는데
평소 저녁쯤이면 퇴근하는 남편이 대낮에 일찍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당신, 이 시간에 웬일이에요? 오늘 좀 일찍 퇴근했어. 저는 문간에 나가보지도 못하고 안방에 누운 채로 남편에게 말을 거느라 당연히 혼자 들어온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요? 그럼 밥은? 하고 말을 이어가려는데 그 순간 이상한 소리가 제 귀에 꽂히게 되었어요. 아무리 다시 들어봐도 그 소리는 아기 울음소리였어요. 이때 저도 품 안에 아이를 안고 있었기에 아기 울음소리가 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제가 몸을 일으켜서 눈을 희번덕거리며 주변을 살피게 된 것은 제 품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저와 아이가 있는 방이 아닌 그 밖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저는 놀라서 한참을 두리번거리는데 갑자기 남편이 안방으로 들어오더니 저에게 아주 곤란한 얼굴로 말을 하더군요. 듣는 순간 듣고도 믿을 수가 없어서 차라리 기절하고 싶은 지경이었어요. 여보, 저기 사실 애기를 하나 데려왔어. 내 애기야. 당신 아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만나기 전에 알던 여자인데, 그때 그렇게 오래 만나진 않았는데, 아기를 낳았다지 뭐야? 회사에 나타나서 아기를 주고 가버렸어. 받지 않으면 회사에 다 알리겠다고. 미안해, 여보. 뭐라고? 이제 막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산모에게 이게 무슨 소리라는 겁니까? 나는 남편의 아이를 낳아 품고 있는데 남편의 아기가 또 있다니요. 정말 바보 같게도 제가 아기를 또 낳았는데 잊고 있었던 걸까 하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 잠깐 스쳐갈 정도로 머릿속이 엉망이었어요. 그 정도로 남편의 말에 집중이 도무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사이 존재 모를 아기의 울음소리가 현관 쪽에서 더 크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고 남편은 다급한 얼굴로 뛰어가더니 그 정체를 저에게 안고 달려오더군요. 여보, 아니, 이게 무슨... 고자기에 쌓여있는 한 아기가 울다가 저를 땡그라니 쳐다보고 있더군요. 딱 봐도 신생아는 아니었고 기럭지가 더 길어 보였어요. 2살 남짓 되어 보였고요. 양 옆에 애기들이 연달아 놀래서 우는 소리도 내버려둔 채 남편을 윽박질렀어요. 당신, 제정신이야. 저기, 당신도 알잖아. 우리 회사 들어간 지 얼마 안 됐고 나 정말 어렵게 이 자리에 앉은 거야. 거기서 안 받겠다고 밀어내면 아직 우리 아기도 그렇고 이 집도 있는데 나 회사 그만두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데려왔어. 또 애가 너무 어려서 그냥 모른 척할 수가 없었어. 여보, 정말 미안해. 근데 나 정말 몰랐어. 하다 너무 기가 막히더군요. 남편은 계속 제 눈치를 보며 우물쭈물 말을 이었어요. 어쩜 이렇게 들으면 들을수록 한심한 소리만 늘어놓는 걸까요? 너무 머리가 아프고 지끈거리고 한쪽 눈까지 얼얼하게 느껴졌어요. 우리 세 식구를 위해서 알콩달콩 살아갈 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눈앞에 떡하니 혼의 자식을 데려온 남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긴 했지만 생각할수록 너무나 분했어요. 저는 그저 한 남자와 가정을 이루겠다는 생각으로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아 키우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여자 사이에서 낳은 애를 같이 키워야 하는 입장이 되어버렸어요. 너무 기가 막혀서 한참 울며 보채는 아들에게 젖을 물릴 생각도 하지 못하고 저는 멍하니 있었어요. 여보, 내가 더 잘할게. 우리 이렇게 열심히 살면서 내가 더 승진도 하고 노력할게. 같이 도와주고 할 테니까 어떻게든 이렇게 넷이 살아보면 안 될까?
넷이라고? 넷이서 내 애도 아닌 애를 키우란 말이야. 미안해, 여보. 내가 죄인이야. 이혼하자 해도 할 말이 없어. 근데 대신 그만큼 더 잘할게. 당신한테도, 당신 어머니한테도, 아이들한테도. 솔직히 남편은 우리 친정 어머니에게도 너무나 잘했고, 저희 가족들에게 마치 새로운 아들이 들어온 마냥 살갑게 굴며 잘해왔어요. 저도 그런 사정을 잘 알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고맙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얼굴도 모르는 전 여자와의 사이에서 저렇게 애를 낳아놓고 이제 몸도 제대로 추스르지 못하는 신생아를 키우고 있는 회복도 다 못한 산모인 저에게 같이 키우라니요. 천하에 누가 온다고 해도 저는 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당시 저는 밤마다 오는 아기를 돌보며 먹이며 제대로 밥도 못 먹고 살도 엄청나게 빠져 있어. 안 그래도 잠시 친정에 다녀올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혼자 있게 될 남편이 걸려서 결정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 와중에 혹을 더 달고 들어와 버린 남편을 보니 더 이상 망설일 것이 없어지더군요. 나 친정 가 있을 테니 찾지 마. 여보. 남편은 허겁지겁 절 쫓아왔지만 계속 울어대는 그 2살밖에 아기와 남편을 걔 집에 홀로 두고 저는 친정으로 와버렸어요. 엄마, 있잖아. 그이가 애를 데려왔어. 자기 애래. 나랑 만나기 전에 사귀었던 여자인데 그 여자가 애를 낳고 죽어가더래. 엄마,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 어쩌면 좋아.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해? 아니, 뭐? 혼의 자식? 어디서 혼의 자식을 달고 와. 이런 망나니 같은 놈이 다 있나? 너도 임신시켜 데려가더니 김서방 불러와. 당장. 집에 와서 제 이야기를 들으신 두 분은 노발대발하셨고 이렇게 화내주시는 부모님을 보니 속이 시원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 부모님 속을 또 썩인 것 같아 가슴이 아프더군요. 두 분은 그렇게 남편을 호출하셨고 허겁지겁 달려오는 길에 그 애기를 또 데려왔지 뭡니까? 직접 두 눈으로 봐버린 부모님은 걷잡을 수 없이 분노하셨어요. 이보게, 자네 우리한테 뭐 하는 짓인가? 우리 딸도 임신시켜 데려가더니 제정신인가? 폭포처럼 쏟아지는 비난의 소리 앞에 남편은 그저 얼굴이 벌개져서 아무 말도 못하고 옆에 놓여있는 아기는 눈을 번쩍이며 큰 소리가 나는 어른들의 광경을 더 얄궂게 울어댔어요. 부모님은 큰 결심을 하신 듯 남편에게 통보하셨고 저 역시 듣고 너무 놀라 몸이 굳었어요. 그냥 자네 우리 지영이랑 이혼하게. 내 자식이 남의 자식 키우는 꼴은 못 보네. 저도 속으로 생각하긴 했지만 막상 덜컥 이혼을 한다고 하니 겁이 나기도 하더군요. 남편 역시 완전히 저자세로 벌벌 떨면서 빌기 시작했어요. 장인어른, 장모님, 잘못했습니다. 제발 이혼만은 제가 잘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도 저렇게 이혼을 원치 않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까 부하가 치밀기도 하고 어쩜 저렇게 저를 기만할 수가 있는지 화가 멈추지 않았어요. 일단은 저도 부모님의 의견을 따라서 이혼 진행을 생각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신혼집에 아기 짐들이랑 온갖 것들이 다 있었거든요. 그걸 다 친정으로 옮겨와야 하니 거리도 꽤 있는 편이라 상황이 복잡해질 생각에 머리가 아팠어요. 너무 화가 나서 애기 짐 간소하게 들고 즉각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이혼을 하건 안 하건 신혼집에 다시 가서 얼마간은 처리를 해야 했습니다. 부모님이 무척 걱정스러워 하시긴 했지만 일단은 저도 그 집에 가서 정리할 것도 있고 아기 분이며 옷들이며 이것저것 칠해를 하긴 해야 되겠더군요. 그래서 딱 한 달만 그 집에서 아기 돌보면서 집 정리를 하고 이혼을 해서 나올 심산으로 집에 가는 길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남편과 함께 돌아갔어요. 여보, 나 왔어. 당신 오늘 피곤할 테니 내가 밥해 먹을게. 당신은 밥하지 마. 아이 챙기기도 힘들 텐데. 전 남편의 말에 대꾸도 안 했어요. 집에 오자마자 남편은 제 눈치를 엄청 보았고 매일같이 칼퇴근을 하고 신경을 쓰더군요. 그 와중에 저는 또 다른 고민이 있었는데 참 이런 걸 왜 또 제가 고민하고 있는 건지 너무 스트레스였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모른 체 하고 싶지만 사람인지라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문제였어요. 바로 남편이 데려온 혼외자 때문이었는데 어쩔 수 없이 이 집에서 내실 부둥켜 살다 보니 이 아기를 그냥 아예 신경도 안 쓰고 있을 수 없는 노릇이었어요. 아침 시간이나 밤 시간에는 남편이 눈에 불을 켜고 눈치를 보며 돌보긴 했으나 그마저도 얼마나 꼴싸웠는지 모릅니다. 나와의 사이에 둔 자식은 내 품에 맡겨두고 그 여자아이는 자기 아니면 볼 사람이 없어서 그런진 몰라도 엄청 애를 먹어가며 돌보더군요. 아마도 그것까지 저에게 맡겼다간 당장 쫓겨날까봐 그랬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남자가 돌보는 거여서 그런지 그 애기는 계속 앵앵대며 울어대고 너무 시끄러워졌어요. 더 보고 있을 수 없어 저는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애 좀 조용히 시켜야 될 거 아니야. 미안해. 아니, 애가 조용히 하질 않아. 어떻게 하면 좋지? 여보,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남편의 부탁에 저는 씩씩거리며 아기에게 다가갔어요. 보니까 아기가 제 엄마에게 제대로 케어도 못 받았는지 분명 2살쯤 되었다고 들었는데 아주 작고 빽싹 말라서 젖병을 제대로 물지도 못하더군요. 모유는 당연히 못 먹어봤을 거고 이제 이유식을 먹어야 할 시기인데 엄마 손을 못 타서 그런지 분유로 이제껏 연명했나 봅니다. 얼핏 보니 저것도 생명인데 가까이서 보니까 저 어린 게 뭔 죄인가 싶기도 했어요. 우리 애기는 젖을 먹으며 꿀꺽꿀꺽 잘만 자라고 있는데 그 여자아이는 개월수가 훌쩍 나는데도 못 먹어서 그런지 체구 차이가 크게 나지 않더라고요. 마음 같아선 그럴 이유가 없었는데 결국 저도 사람인 건지 아니 엄마여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 아기가 이유식을 먹을 때까지만 같이 젖을 물리기로 했어요. 솔직히 꼴도 보기 싫었으나 당장 옆에서 생명이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어떡하겠습니까? 내 자식이 소중한 만큼 남의 생명도 함부로 여기면 안 될 것 같아서 남편은 정말 끔찍하게 미웠지만 그 애기를 안아올려 작은 방으로 들어갔고 그렇게 젖을 먹였어요. 친정 어른들은 당연히 이혼 준비를 하고 있는 줄 아시니 이런 이야기를 꺼내봤자 더욱 화만 부추길 것 같아서 그냥 조용히 먹였네요. 이런 와중에 제 아들은 어느새 낮 시간마다 같이 있는 이 여자아이 손을 잡아가며 좋아하고 저도 때마다 이 아기를 안아올려서 같이 먹이다 보니까 처음에 엄청나게 끔찍하게 여겨졌던 감정이 아주 조금 사그라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도대체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발목을 잡혀버리는 일이 일어났어요. 아직도 전 이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바로 혼외자 아가 때문이었는데 이 아기가 몇 번 젖을 먹더니 이제 자꾸 눈을 저에게 맞추고 제 주변으로 와서 착착 감기는 겁니다. 며칠 모유 좀 먹였다고 볼살이 통통하게 오르고 얼굴에 혈색이 도는 아기가 제가 안아올려서 젖을 물리니 오마리를 엄청나게 하는 겁니다. 한참 말할 시기인데 좀 안 됐다 싶기도 하고 그런데도 이렇게 젖을 먹어야 되는구나 싶어서 그냥 멍하니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기가 제 머리카락을 잡고 당기더군요. 찍 당겨지는 느낌이 순간 아파서 아기를 획 쳐다보았어요. 그런데 이후 아기가 한 행동에 저는 쇠뭉치에 땡강 얻어맞은 듯 숨이 멎었습니다.
젖을 먹다가 제 머리카락을 손에 감고 당기더니 그 작은 눈이 갑자기 샥 접히면서 반달론이 되었어요. 그러더니 저에게 오말오말 거리는 거예요. 그렇게 쌩글거리며 씩 웃는데 가슴 한 군데를 도려내는 듯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횡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젖을 먹이는 동안 저와 체온을 나누기도 했고 그렇게 안겨서 잠을 재우기도 했던 며칠 밤이 지나 이 아기가 저에게 처음으로 했던 오말이었어요. 그간에는 울기만 했고 쌕쌕 소리만 내고 제대로 의사표현도 못했고 안쓰러울 정도로 마른 체구였어요. 저는 제 자식을 생각하니 저 아기가 안쓰러워서 순전히 그저 저 생명만 보고 먹인 것밖에 없었어요. 여전히 제 피부치는 아니고 남편은 소름 끼치기 싫었어요. 하지만 저 아기가 저를 저렇게 힘껏 붙들고 처음 뱉었던 엄마 소리에 가슴을 두드려 맞은 듯한 아픔이 느껴지더군요. 내가 자기를 먹여주고 안아줘서 엄마라고 생각한 건지, 그 전에 엄마에게는 그런 걸 못 느꼈던 건지, 저랑 만난 지 10여 일 만에 웃어 보이는 아기를 보니 너무 울컥했습니다. 본인이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이 아기가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었을 것이잖아요. 당시 저는 80년대 나오던 드라마들을 보며 혼의 자식들의 이야기가 가끔 등장하거나 돈의 수다거리로 나오면 즉각 반발하고 불같이 화를 냈었어요. 배우자의 인격을 완전 무시하고 말살하는 행위라고 여겼어요. 문득 스쳐가는 그때의 생각들 하면서 그게 내 일이 되어버린 것도 참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혔지만 반면 내가 그래도 어미가 되어서 그런지 이제 이런 것들을 쉽게 생각지 못하는구나 싶어 복잡해지더군요. 결국 저는 결론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살 것인지 저렇게 살 것인지 둘 중에 하나는 꼭 정해야 했어요. 그리고 다시 생각해도 믿을 수 없는 이게 정말 내가 내린 결론인지 헷갈리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여보, 이 아이 키우기로 해요. 정말로? 여보, 정말 고마워. 있잖아, 나 당신한테 한 말 빈말 아니야. 정말로 잘할 거라고. 아이도 내가 많이 돌봐줄게. 남편은 제 얼굴을 몇 번이나 들여다보며 믿을 수 없어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혼은 물 건너갔고 어찌됐건 저를 만나기 전의 일이고 남편도 여러모로 협조한다고 했으니 그렇게 애 둘을 키우기로 했습니다. 이럴까봐 신혼집으로 다시 안돼 돌려 보내려고 했는데 내가 따라가야 했어. 우리 지영이 어쩌면 좋아요? 귀하게 키워놨더니 혼의 자식을 키우게 생겼으니. 엄마, 정말 죄송해요. 지영아, 남의 자식 키우는 게 쉬운 일이냐? 너 정말 그 길을 가겠단 거야? 죄송해요, 아버지. 됐다. 김서방 보고 우리 집 문턱 다신 드나들지 말라고 해. 드나들었다간 아주 가만두지 않는다고. 그 망할 놈의 자식. 저야 모성애가 생겨 결론을 내린 거였지만 친정 어른들의 반발은 엄청났어요. 그래도 부모님의 입장도 저럴만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라도 제가 부모라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몇 번이나 남편에게 당부했어요. 당신, 내가 오늘 이 결심을 한 거 잊지 말고 똑바로 살아. 조금이라도 허튼 수 보이면 애들 다 놔두고 이혼할 줄 알아요? 그래 여보, 고마워. 남편은 엎드려서 몇 번을 허리를 숙여가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렇게 저는 이 아이들을 둘 다 내 자식처럼 친남매처럼 키우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남의 자식이 아니라 그냥 내 딸이라고 생각하며 품고 살기로 했어요.
여자아이와 남자아이를 키우는 것이 다를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갈수록 딸아이는 정말 손갈 것 하나 없이 멀쩡히 자라주더군요. 엄마, 힘들지? 내가 엄마 팔 주물러 줄게. 응? 엄마 팔을? 아니야, 엄마 괜찮아. 싫어, 내가 주물러 줄 거야. 당시 저는 남편을 버리기가 시원치 않아 식당에 나가 조금씩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잠깐 일을 갔다 오면 딸아이가 제가 힘들어 보였는지 팔을 주물러 주겠다고 난리였어요. 그러라 한 적도 없는데 마치 다른 사람의 기분을 살피고 배려하는 게 타고난 아이 같았어요.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 동네 어르신들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할머니가 조금 힘겹게 걷는 게 보이면 달려가서 부축을 해주기도 하고 네 역할을 뜨는 할아버지에게 뚜루루 달려가 그 조그마한 팔로 네 역할을 밀어주기도 했죠. 어린 것이 그런 사랑스러운 짓을 하니 누가 딸아이를 미워할 수 있었겠어요. 그렇게 제 딸아이는 동네 어딜 가든 말 그대로 인기 스타였어요. 모두 딸아이를 귀여워했고 제게 이런 딸이 있어 좋겠다고 한마디씩 덧붙이기도 했죠. 좋겠네, 좋겠어. 딸이 어린데 벌써부터 이렇게 엄마를 위해주네. 커서는 더 효도하겠는데? 우리 수영 엄만 딸 시집갈 때 눈물 콧물 다 빼겄어. 아, 네, 그러게 말이에요. 딸아이는 제가 낳은 딸이 아니었기에 저런 말을 들으면 민망해서 웃음으로 넘기곤 했지만 저는 점점 딸에게 정이 들어가고 있었어요. 늘 저를 살피며 살갑게 구는 이 딸아이가 조금은 제 딸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저를 철석같이 친엄마라고 믿고 있는 딸아이의 맑은 눈동자가 제 마음을 그야말로 뒤흔든 거죠. 여보, 나랑 얘기 좀 해요. 무슨 얘길? 시영이 관련된 거야. 저는 당시 이 아이에게 친자식이 아니라고 말을 하지 않겠다 결심했어요. 저에게 그렇게 웃음을 보이던 아이에게 나는 실은 네 엄마가 아니라고, 네 아빠가 네 친엄마 사이에서 너를 낳았고 나는 너와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을 하기 힘들더군요. 그래서 남편에게도 수영이 앞에선 말 조심하라고 단단히 주의를 주었습니다. 신기하고 다행스럽게도 저랑 딸아이인 얼굴이 닮아서 어느 누구도 딸이 혼의 자식이라곤 의심조차 하지 못했어요. 허나 문제는 저희 부모님이었어요. 부모님은 애초에 제가 혼의 자식을 키운다는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에 남편은 물론이거니와 딸아이가 가도 반겨주질 않았어요. 늘 아들이 먼저였죠. 아이고, 우리 수호 왔구나. 할머니, 저도 왔어요. 그래. 저기 가서 빗자루질이나 좀 하고 있어라. 어디, 우리 수호 한번 보자. 키가 그간 많이 컸네. 나중에 농구 선수 시켜도 되겠는데? 엄마. 제가 눈치를 좀 줘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저 수호, 손자만 찾으셨죠. 할머니가 수호만 찾으시고 안아주시고 몰래 선물까지 주자 나중엔 딸이 시무룩한 얼굴로 묻기도 했어요. 엄마, 혹시 할머니가 나 싫어해? 응? 그럴 리가. 아니야. 할머니가 우리 수영이를 얼마나 좋아하시는데. 그래? 근데 왜 수호만 이뻐하시지? 아무튼 나 안 싫어하는 거 맞지? 다행이다. 이 말을 듣고 가슴이 쓰려서 나중엔 제가 부모님에게 가 어린애에게 그러지 말라고 퉁을 줬지만 부모님은 어차피 어린애들은 그런 거 기억 못한다며 제게 외려 속이 없다고 뭐라 하시곤 했어요. 아마 부모님은 직접 키우질 않으셨으니 모르셨을 겁니다.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 더 크다는 걸요.
그러던 어느 날 우려하던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때는 저희 엄마 생일날이었어요. 남편도 그날은 회사를 일찍 마치고 퇴근했고 딸아이와 아들 녀석 모두 할머니 선물을 준비한답시고 참 분주했죠. 딸아이는 혼자 열심히 고민을 하더니 용돈을 모아 조그만 핸드크림을 준비했고 아들 녀석은 색종이로 접은 하드를 준비해갔습니다. 엄마, 오늘은 정말 티내지 마셔요. 알겠죠? 이번에도 그러면 나 정말 화날 거예요. 제가 그리 당부를 했건만 일은 벌어진 거였죠. 저희 부모님이 딸아이 선물을 보더니 인상을 퍽 구겨져선 뭐 쓸데없는 걸 사왔냐고 한마디를 한 거였어요. 그 순간 딸아이의 눈동자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흘렀고 늘 밝고 환하기만 했던 딸아이가 울자 부모님도 당황하셔선 왜 그러냐며 울지 말라고 사탕을 건네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왜인진 모르겠습니다. 딸아이의 진짜 아빠인 남편보다 제가 더 화가 나선 엄마를 밖으로 데려가선 그만 빽 소리를 지르고 말았어요. 엄마, 정말 이럴 거야. 내가 부탁했잖아요. 정말 어린애한테 이러고 싶어요. 이게 다 어린애한테 상처가 되는 거 모르냐고요. 아니, 그럼 어떻게 친손주랑 친손주 아닌 애를 똑같이 대하냐? 나라고 그러고 싶겠니? 조절이 안 되는 거 어쩌니? 모르겠다, 나는. 빨리 네 자식들 데리고 집으로 가라. 이제 치영이 데리고 온 엄마 집 안 올 거야. 오지 마. 안 온다 해도 안 말려. 쟤는 안 보고 싶으니까. 마지막까지 엄마의 말은 참 매몰찼습니다. 그런데 그땐 상상도 못했죠. 딸아이가 저희가 하는 대화를 다 듣고 있으리라고는. 딸아이는 그날 집으로 가면서 할머니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꼬치꼬치 물었습니다. 남편이나 저나 혹여나 딸아이가 알아채기라도 할까봐 아주 식은땀이 다 났어요. 겨우 말을 돌렸건만 혹시라도 나중에 딸아이가 이 일을 기억할까봐 노심초사해서 그 뒤론 친정엔 가급적 딸아이를 데려가지 않았어요. 아무튼 큰 사건이 한 번 있고 난 이후 저는 더 조심하게 되었어요. 그 전까지도 딸아이와 아들 녀석 둘 다 평등하게 대해주긴 했지만 그런 부분을 더 신경 썼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인생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초등학교 때까진 둘이 학년차도 거의 안 나는지라 학교도 함께 잘 다니고 말도 잘 들었는데 아들 녀석이 문제였어요. 매번 다치고 사고를 치는 아들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러다 나쁜 길로 빠지는 건 아닌지 아들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가슴이 콱 막히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고 저는 급히 썰던 김밥을 내려놓고 학교로 뛰어갔습니다. 이봐, 당신이 이놈 새끼 엄마야? 아니,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애가 이 모양 이 꼴로 자라. 무슨 일이신지요? 당신 아들내미가 내 아들내미 얼굴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뿐인 줄 알아. 도벽도 있어서 애들 물건 다 훔치고 다니고 자기한테 찍소리하는 것들은 옥상으로 끌고 가 패고 아니 이게 사람 새끼 갈 짓이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이니 착하게 자라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매번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쌈박질을 일삼던 아들이 이번엔 어떤 아이를 크게 다치게 한 거였죠. 저도 엄마였기에 그 아이의 엄마 심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 자식 얼굴이 저렇게 돼서 왔는데 심정이 오죽할까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애 아빠까지 불러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죄송합니다. 다 악질 부독입니다. 죄송합니다. 됐어요. 선생님, 그놈 새끼 다시는 학교 못 나오게 해주세요. 그것만은. 빌고 빌었건만 저희 아들은 퇴학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어디에도 수호를 받아주는 학교가 없었어요.
하물며 아들은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죠. 엄마, 아빠, 저 나갔다 올게요. 하고 나가더니 며칠간 집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정말 너무도 힘이 들었습니다. 그때 제게 가장 큰 위안이 되어주었던 것이 바로 딸아이였어요. 엄마, 많이 속상하지? 시영아. 엄마, 힘들면 울어도 돼. 내 앞에선 다 괜찮아. 엄마, 너무 힘들어. 딸이지만 수영인 어쩔 땐 다 자란 어른처럼 느껴질 정도로 성숙했어요. 그게 가슴이 아플 정도로요. 저는 그날 딸아이의 품에서 거의 통곡을 하다시피 울었고 겨우 마음을 추스러 아들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아들을 발견한 것도 수영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딸아이가 부모 대신해서 아들을 호되게 혼을 내더라고요. 아들도 반항기고 사춘기긴 했지만 목소리 한번 높이지 않고 늘 따뜻했던 누나가 그러니 놀랐는지 어안이 벙벙한 눈치였습니다. 딸아이는 눈물까지 흘려가며 다니는 교회 애가 아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그쯤엔 저도 딸아이를 따라다니며 새벽기도를 다녔죠. 하나님의 힘 덕분인지 아들은 천천히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나쁜 아이들과 어울리는 걸 점차 끊었고 집에도 꼬박꼬박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딸에게 묻더랍니다. 누나, 검정고시 공부 어떻게 해? 내가 알려줄게. 공부하는 거 어렵지 않아, 수호야. 사실 아들이 검정고시를 치르고 합격한 것도 딸아이 덕분이었죠. 딸아이가 옆에서 자기 공부 팽겨쳐가며 열심히 가르친 덕분에 아들은 검정고시에 합격했고 어쨌든 인간의 모양새는 갖춰가는 듯 했습니다. 그 뒤에도 딸아이는 남부럽지 않은 직장에 들어가 저를 기쁘게 해줬어요. 세상에, 수염아, 이게 뭐야. 너무 큰돈이다. 너도 저축하고 맛있는 것도 사 먹어야지. 엄만 이런 거 안 받아도 돼, 이 녀석아. 얼른 도로 가져가. 아니, 예. 엄마, 아빠, 우리 남매 키우느라 고생 얼마나 한지 아는데 이 돈도 못 줄까 봐? 내 첫 월급이니까 엄마 아빠가 잘 써줘요. 난 엄마 아빠가 써주는 게 좋아. 그쵸. 뭐라 해야 할지. 엄마, 우리 키우느라 힘들었지? 엄마 덕분에 이렇게 컸어. 고마워요, 엄마. 딸아이가 우리 남매 키우느라 너무 고생이 많았다며 첫 월급을 우리에게 통째로 준 날, 남편은 몰래 숨어서 눈물을 훔쳤고, 저는 그만 주르륵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아이를 위해 숟가락 하나 더 준비해서 챙겨 먹였을 뿐, 그 외에 크게 마음을 못 써주었는데도 이날 저희에게 한 말이 잊혀지지 않았어요. 전 이날 꼬깃꼬깃한 돈이 아닌 그마저도 은행에서 새로 바꿔온 빳빳한 200만 원을 고이 받아서 넣어두었어요. 그러나 막상 제 배에서 나온 아들은 정말 시종일관 저를 잠시도 편하게 두지 않더군요. 인간이 됐다 싶었는데 아들은 검정고시에 합격하고도 계속 일용직만 전전했고 회사에 들어갈 생각은 하지도 않았어요. 소야, 너도 누나처럼 자리 잡아야지. 아니면 대학이라도 가든다. 대체 뭘 하고 싶은 거야. 이대로 집에 있으면 시간만 버리지. 안 그러니? 엄마, 나 하고 싶은 거 없어요. 엄마 자식 누나 있잖아요. 누나로 만족하세요. 아들 녀석은 또다시 저를 힘들게 했어요. 그리고 딸아이가 돈을 준 다음 날 정말 한심하다 못해 밖으로 쫓아내버리고 싶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은행에 가려고 보니 그 족함에 넣어둔 돈이 봉투채 사라진 거였어요.
온 집안을 다 들썩여가며 찾아도 알 수 없었고 하루 종일 황망한 기분에 휩싸여 있었어요. 저녁에 집에 들어온 식구들에게 저도 지쳐 울먹이며 말을 했어요. 안 되겠어. 경찰에 신고해야겠어. 그런데 그 말을 듣자마자 아들의 안색이 변하더니 저를 급히 끌고 안방으로 가는 것이었어요. 어째 낌새가 좋지 않고 불안했는데 하는 말을 들어보니 역시나였어요. 엄마, 무슨 신고야. 사실 그거 내가 가져간 거야. 누나 돈 잘 버는데 그깟 돈 더 벌면 되지. 뭘 신고까지 해? 왜 이렇게 일을 크게 벌려? 어쩌면 이렇게 내 속을 가만두지 않고 썩이는 거니? 정말 집 밖으로 내쫓고 싶다. 사과 한마디 없이 그걸 갚겠다는 생각도 없이 마냥 집에 있는 돈만 뜯어내가며 춤내는 널 보니 무자식이 상팔자다, 상팔자야. 뭐라고? 아니, 이깟 돈 좀 가져갔다고 무자식이 상팔자니 왜 그딴 소리를 해? 짜증나. 아무튼 그 돈 좀 내가 썼으니까 신고할 수만 마. 아들 녀석은 이미 그 많은 돈을 다 써버렸다고 획 나가버렸고 그러던 중 저희 친정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인해 갑자기 쓰러지는 사고가 생겼어요. 저는 한창 바쁘던 중에 어머니가 병상에 눕게 되시니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고 친정의 주인이 된 남편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있으니 너무 속상했습니다. 거리도 너무 멀고 생활에 매여 잘 찾아가지도 못하게 된 상황이 너무 마음이 아파 밤에 몰래 울기도 했어요. 그 와중에 아들은 친구들과 놀러 갔다가 누군가와 시비가 붙었고 그만 경찰서에 불려가게 되었어요. 친정어머니 병문안도 못 가고 있는 상황에 아들 경찰서에 따라가야 하는 상황이 너무 기가 막혀서 걸을 힘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딸아이의 전화가 걸려왔고 이어진 딸의 말에 저는 거리 한복판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엄마, 내가 지금 할머니한테 가고 있어. 할아버지도 아프셔서 오늘 못 오시나 봐. 내가 할머니 식사도 봐드리고 친가 드릴게요. 우리 엄마를 낳아준 할머니니까 내가 보살펴 드릴 거야. 수영아, 엄마, 우리 수영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니? 엄마, 울지 말고 어제 방에서 엄마 우는 소리 들었어. 나 너무 마음 아팠어. 엄마가 울면 나도 아파. 울지 마, 엄마. 알겠어. 엄마, 울지 않을게. 외려 제 마음은 딸이 더 잘 알아주더라고요. 다행히 딸아이가 저희 엄마를 간호해준 덕분에 엄마도 고마워하셨고 덕분에 저도 안점을 되찾았어요. 그렇게 딸아이에게 또 한 번 깊은 고마움을 느꼈어요. 여보, 우리 수영인 정말 내 생때 같은 친자식보다 나를 더 잘 알고 함께 느껴줘. 진짜 피부친 아들보다 수영이가 나한테 준 사랑과 위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 매 순간마다 이 아이가 저를 지탱해주지 않았더라면 나 매번 사고치는 아들 뒤 치닥거리하는 이 낯선 삶의 풍파 속에서 정신을 잡기 힘들었을 거야. 처음에는 인생의 벌처럼 느껴졌는데 이제는 우리 수영이가 꼭 신이 준 선물 같아. 여보, 나도 그래. 당신한텐 여전히 미안하지만 친자식처럼 길러줘서 너무 고마워. 남편이 오랜만에 일찍 퇴근한 날, 남편과 딸아이에 관한 대화를 많이 나누었는데요. 남편과 진솔한 이야기를 하며 남편과도 어딘지 해결되지 못한 갈등 하나를 완전히 해소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연을 쓰게 된 계기이자 최근에 일이 하나 생겼는데요. 아들 녀석이 이번에 제대로 큰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질 안 좋은 친구놈을 만나더니 그만 엄한 사람에게
사기를 치고 만 겁니다. 아들이 친 사기 금액도 엄청났고 제가 그 금액을 메꿔야 하다 보니 그동안 모은 돈을 모두 쏟아부어야 하는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되자 마음이 걷잡을 수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딸아이가 그동안 자신이 모은 돈으로 금액을 갚아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럴 필요 없어. 그러지 말아라, 수영아. 이놈 새끼 깜빵에 가게 냅둬. 저는 너무 화가 났고 아들에게 실망한 나머지 절대 그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고개를 내저으며 아들에게 당한 피해자들이 있으니 그분들의 돈은 갚아주는 게 맞다고 강하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아들에게 놀랄 만한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저와 남편 모두 딸의 말을 믿을 수 없어 귀를 의심해야 했죠. 네 돈은 갚아줄 거야. 대신 내가 너한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그동안 내게 잘해주고 네 사정 봐주어가면서 계속 돈을 빌려줬던 건 네가 부모님의 친자식이기 때문이야. 하나뿐인 친자식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야. 하지만 이것도 이제 마지막이야. 더는 널 도와주지 않을 거야. 뭐? 누나, 그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시영이, 너 그걸 어떡해? 전 그만 기절할 것 같은 충격에 휩싸였어요. 딸아이는 제 표정을 보고 잠시 서글픈 표정을 짓더니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들 일이 마무리되고서 진정이 된 후에야 딸아이와 단둘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네요. 너 도대체 언제부터 안 거야? 엄마, 나 아주 어렸을 때 예전에 할머니한테 한 말 있잖아. 언젠가 그 말이 생각이 나서 혹시나 해서 알아봤는데 할머니가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할머니한테 계속 모르는 척 하자고 엄마한텐 말하지 말자고 했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숨기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엄마가 나한테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전 그만 시영이 앞에서 목 놓아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사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우리 딸아이가 알고 있으리란 건요. 절 원망할 수도 있었고 물어볼 법도 한데 어찌 단 한 번도 내색하지 않고 그 슬픔을 혼자 간직해왔던 걸까요? 저는 가슴이 너무 아려서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우리 딸이 늘 어른스러웠다는 것이 혹시나 친자식이 아닌 걸 알아 그랬을까 싶어 제 가슴을 너무도 아프게 했습니다. 저는 요즘 아들 일도 있고 딸이 알고 있었던 충격에 휩싸여 밥도 못 먹고 엉엉 울기만 하고 있어요. 왜 그런진 모르겠지만 딸에게 미안해 눈물이 멈추질 않아요. 딸한테 그냥 솔직하게 털어놓았을 걸 싶기도 하고요. 딸은 괜찮다면 위로해주지만 저는 오늘 이 사연을 통해 딸에게 말하고 싶어요. 낳진 않았지만 기른 정이 훨씬 컸다고.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고 사랑하고 있다고요. 딸이 부디 제 마음을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우마 우마